수나라와 고구려가 서로를 라이벌로 알아보듯 평원왕과 수문제도 서로를 알아봅니다. 일단 고구려와는 화친을 유지합니다. 평원왕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이미 수문제의 속내를 파악하고 있었기에 불량미를 비축하고 군사를 늘려 전쟁에 대비하게 되죠. 아니나 다를까 수나라는 본색을 드러내고 2년 뒤인 590년 사신을 보내 고구려의 조공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조중심 꿀국사 꿀입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한 대로 광개토대왕 장수왕 시절 고구려는 남쪽의 백제, 신라는 물론 중국에 있는 나라들까지 거의 모든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100%는 아니었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이렇게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었구나 정도의 자부심은 충분히 가질 수 있죠. 하지만 이때만 해도 중국은 여러 개의 나라로 쪼개져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후 대륙이 하나로 통일된 뒤엔 우리는 늘 중국의 압박과 위협에 시달려야만 했죠. 그런데 하나로 통일된 중국에 대해 절대 쫄지 않고 먼저 강펀치를 날리고 이후에 연전 연승을 거두며 통쾌하게 중국에 맞선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선 광개토대왕 장수왕 시절보다 더 대단한 시절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590년 평원왕이 죽고 이제 80년도 채 남지 않은 고구려 역사. 하지만 여느 나라의 마지막과 달리 고구려의 웅장한 역사는 바로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영야왕은 평원왕의 맏아들로 태어난 해는 정확하지 않지만 565년 태자에 책봉돼 이후 25년간 태자 수업을 받다가 590년 10월 아버지 평원왕이 죽자 안정적으로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그의 누나는 지난 시간에 소개한 평강공주입니다. 자료화면으로 보여드린 드라마 속의 왕자 대원은 평소엔 유약하다가 정작 왕위에 오르자 누나와 매형을 시기하며 그들과 대립하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오지만 실제 영양왕은 실력과 인품, 리더십을 모두 갖춘 보기 드문 명군이었습니다. 중국 대륙을 통일한 수나라는 동아시아 전역을 정복하려는 야욕을 드러냅니다. 남쪽의 진나라를 멸망시키기 6년 전인 583년 먼저 북쪽의 돌궐에 이간책을 써서 이들을 동돌궐과 서돌궐로 분열시키죠. 다시 2년 뒤엔 동돌궐을 공격해 그 세력을 자신의 세력 아래로 복속시킵니다. 이후에 지리적으로 수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서돌궐까지 공격해 그들의 힘을 약화시키죠. 북쪽을 안정시켜 놓고 이후 진나라를 멸망시켜 대륙을 통일한 수나라는 이제 고구려로 눈을 돌립니다. 한반도에 있던 백제와 신라는 이미 알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고구려만 황제폐하하고 기어 들어온다면 그야말로 수나라의 천하가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지난 시간부터 얘기했듯이 고구려는 절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수나라는 초창기부터 고구려를 견제했습니다. 강자는 강자끼리 알아보고 서로 맞붙는 법입니다. 수나라와 고구려는 서로가 그런 상대였죠. 수문제는 일찌감치 고구려를 치기 위해 30만 대군을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가 눈치챕니다. 여기서 세 나라의 태도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요. 고구려를 견제하고 언제 서로를 공격할지 모르는 백제와 신라는 수나라에 사신을 보내고 머리를 숙인 반면 고구려는 수나라의 군사적 준비에 대해 아예 선제 공격으로 맞섭니다. 이것이 고구려와 수나라의 1차 전쟁입니다. 고구려는 말갈군사 10,000명으로 요서 지역을 선제 공격했고 이에 수문제는 미리 양성했던 30만 대군을 앞세워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결과는 자 여기 빨간색 선을 잘 봐주세요. 이때 영양왕이 공격한 곳이 바로 영주였습니다. 여기 현도성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때 영주 총관인 위충이 고구려 군사들을 막아내며 성을 지켰지만 이곳은 단순한 성이 아닌 수문제가 고구려 침략을 위해 준비한 전진기지였죠. 결국 이 전투로 수나라는 전진기지를 잃고
수 문제가 고구려 침략을 위해 준비한 30만 대군이 탁군에서 요동까지 장거리를 행군해야 했습니다. 30만이라는 적지 않은 숫자지만 장거리를 행군하며 이들의 전투력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양왕의 이 도발로 전쟁이 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어차피 고구려가 고개를 숙이지 않는 한 수나라는 분명 고구려를 쳐들어왔을 것이고, 이때 영양왕의 선제 공격은 한 수 앞을 내다본 탁월한 선택이라 하겠습니다. 수 문제는 자신의 넷째 아들인 양량과 왕세적에게 육군, 그리고 주라후에게 해군을 맡겨 출병시킵니다. 그러나 이들이 출병한 시기는 6월, 바로 장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고구려 국경에도 이르지 못한 요하 인근에서 장마가 시작되며 진군이 어려워지고, 이때 역병까지 돌며 싸우지도 못하고 죽은 병사들이 넘쳐났습니다. 또한 주라후가 이끄는 해군 역시 산둥반도에서 출발했지만 폭풍을 만나 병선 대부분이 수장되고 말았죠. 결국 수나라 군대는 전쟁이라 말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고구려 땅도 밟아보지 못하고 9월에 모두 철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수나라 군대가 그저 자연재해로 고구려에 오지 못한 게 아니라, 이때 고구려의 명장 강이식이 임유관 근처에서 이들을 맞아 싸우며 대승을 거뒀는데, 이 사실을 부끄러워한 수나라가 자연재해를 핑계삼아 사실을 감추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구려 영양왕의 외교술이 참 특이합니다. 이미 자신들이 이겨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 문제에게 먼저 항복의 형식으로 화친을 요청하죠. 고구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수나라는 그러잖아도 스스로 대국이라 여기는 판국에 체면 때문에라도 군사를 물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양왕은 이런 외교술을 통해 자신들이 사실상 승리를 거머쥔 상황에서 좀 더 빨리 적국에 군사를 내보내고 내부를 정비할 시간을 버는 겁니다. 참으로 현명한 군주를 할 수 있습니다. 30만 대군을 잃은 수 문제는 분노하며 패장들을 죽이거나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공격 계획은 잠정 중단되고 말죠. 그러는 사이 영양왕은 이제 남쪽으로 눈을 돌립니다. 598년 수 문제는 3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기회를 엿보던 위덕왕은 이때 왕변나란 신하를 수나라로 보내 자신의 뜻을 전합니다. 고구려는 예의가 없고 오만한 나라이니 수나라가 다시 고구려를 친다면 백제가 길잡이가 되어주겠다란 제안을 하죠. 아마 수나라가 3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한 뒤에 신하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고구려를 친다면 이란 말로 시작하고 있죠. 강성해지는 수나라를 이용해 그동안 고구려에 쌓인 원한을 씻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수 문제는 고구려를 공격하고 난 뒤 다시 침공할 여력이 없어 위덕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곧바로 고구려 조정에 전해지죠. 화가 난 고구려의 영양왕은 곧바로 군사를 보내 백제 국경을 쳐 보복을 감행합니다. 이때도 신라가 길을 열어줬던 것일까요? 아무튼 큰 전쟁까지 가진 않았지만 고구려는 이번에도 백제 보복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수나라 군대도 물러가고 백제까지 치면서 고구려의 위상은 그 옛날 광개토대왕 장수왕 때만큼이나 올라갑니다. 영양왕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고구려의 역사를 정비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죠. 사람은 자신이 잘 나갔다 생각할 때 자서전을 쓰고, 국가 역시 지금 잘 나간다 판단될 때 역사서를 기록합니다. 고구려는 이미 예전부터 역사를 기록해왔고, 이는 100권에 이르는 유기라는 책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이 너무 많고 백성이 접하기 어려웠기에 영양왕은 태학의 박사 이문진을 시켜 이를 정리하게 하죠. 그렇게 해서 나온 역사서가 바로 5권으로 만들어진 신집입니다. 아마 이 책들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다면 고구려는 물론이고 백제, 신라, 가야에 대한 역사도 더욱 정확히 알 수 있고, 어쩌면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일본의 역사 왜곡에도 더욱 확실히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게도 이 책들은 지금 전하지 않고 있죠.